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대학교 유호근 교수입니다. 오늘 국민대학에서 이 통일 콜로퀴움의 일환으로서 스포츠와 남북관계, 스포츠 교류와 남북관계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국민대학은 저한테는 아주 친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창밖을 보니까 그야말로 만산 홍엽이 이렇게 단풍으로 불긋불긋 물들어서 너무나 보기가 좋은데, 국민대학교는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요 북악산 자락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북악산을 지나서 가면은 여기 세검정이라고 하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대학원 학교 다닐 때까지 거기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방학 때 여기 국민대학교에 와서 이제 그때는 뭐 학생증 검사 같은 것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전자 시스템으로 다 이제 체크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방학 때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여기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친숙한 그런 곳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주제는 이제 스포츠 교류, 스포츠와 이제 남북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제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전공 교수로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스포츠와 남북 관계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그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특히 이제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정치학적인 차원에서 접목을 시켜서 이것을 이제 연구를 했었던 그런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뭐 한국 스포츠 정치 연구회 회장도 역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포츠 현상은 또 비전통 이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와 관련된 학회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남북 관계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시키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스포츠는 사실 좀 남북 관계에 연관시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뭐랄까 좀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포츠 현상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스포츠 현상은 굉장히 복합 학문적인 그 성향을 같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제 최근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됐었죠. 2020년에 하계올림픽으로 도쿄올림픽이 원래 개최되기로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할 수 없이 연기가 돼서 이제 2021년에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개최를 일본 정부가 굉장히 그것을 위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근데 도쿄올림픽 개최는 글쎄요,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일본 정부가 그렇게 도쿄올림픽 개최를 하려고 아주 무진애를 썼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도쿄올림픽의 이제 경제적 가치만을 따진다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경제적 적자를 낳았을 것입니다. 예컨대 도쿄올림픽을 이제 2020년에 그냥 개최했다면 뭐 사전 준비가 다 돼 있었잖아요. 뭐 무슨 경기장에 대한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도쿄올림픽을 참관하는 이제 외국 사람들 뭐 예약도 다 돼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그 준비가 또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엠블럼이나 무슨 도쿄올림픽 그 공식 후원사들의 뭐 여러 가지 상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예비가 돼 있었을 텐데 그거를 다 못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못 쓰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2021년 개최가 됐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준비된 거는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결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IOC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2020년이라고 표시된 걸 굳이 2021년으로 이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연기는 했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으로 해서 그냥 진행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무관중 올림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 적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경제적 가치를 놓고 보면 이제 그런 그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은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 도쿄올림픽을 강행을 했을까요? 우선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이제 그 1990년대 이후에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고 물론 이제 과거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좀 경기 부양을 했지만 그게 이제 뭐 쭉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후쿠시마 원전의 파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일본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지게 했죠. 그래서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운 그 일신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아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여러 국가들한테 또 여러 국민들한테 이런 일본의 쇄신된 또 뭔가 새로운 그 도약을 다짐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려는 그런 어떤 그 뭐 정치적 효과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국민들한테도 이제 그 보여주는 이제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도쿄 올림픽을 강행을 한 겁니다. 자, 올림픽이라고 하는 스포츠 현상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뭐 정치적인, 뭐 국제적인 그 측면, 국제적인 어떤 이미지 개선의 효과 이런 것들도 동반이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경제적 효과도 이제 생각을 했겠죠. 역대 올림픽 중에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낳은 그 올림픽은 이제 LA 올림픽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저 MLB 커미셔너 출신인 그 LA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이제 조직위원을 맡아가지고 사실은 LA 올림픽은 흑자 올림픽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포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 안에 같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구체적인 이제 그 스포츠 현상인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 지금 아까 제가 이미 띄워놨는데 이 화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군지 아세요? 차범근이라는 축구 선수 아시나요? 여러분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저같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차범근이라는 축구 선수를 너무나도 잘 알죠. 한국 축구의 레전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범근이 이제 좀 오래전인데, 예? 그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했을 그 당시, 그러니까 1970년대 그 당시에 독일은 사실은 이 차범근이라는 선수를 통해서 한국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스포츠 스타로서의 축구 선수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당시 차범근 선수가 뛰었을 때의 독일 분데스리가는 지금은 이제 뭐 EPL이라든지 뭐 이제 유럽의 다른 그 프리미어 리그들이 상당히 그 이제 유럽 프로축구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그 리그로서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분데스리가가 가장 그 뭐랄까 이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리그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그 당시에 축구 잘했던 축구를 잘한다는 스타들이 분데스리가에 많이 와서 뛰었습니다. 지금 이제 EPL이나 뭐 저기 뭐야 프리메라 리가나 뭐 이런데 이제 해외 축구 스타들이 이제 많이 가서 뛰듯이 그 당시에는 이제 분데스리가에 그 유명 축구 스타들이 많이 가서 경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차범근 선수는 그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뭐야 처음에 이제 레베쿠젠에 입단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바이엘 프랑크푸르트 다름슈타트에 처음 입단을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에 레베쿠젠 바이엘 레베쿠젠 뭐 이런 데로 이제 옮겨갔는데 차범근이 그 당시 기록한 그 골 득점 기록은 총 98골입니다. 차범근 아들이 누군지는 아시죠? 차두리. 차두리 선수는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분데스리가 진출을 했는데 사실은 뭐 아버지의 그런 레전드로서의 그런 성과를 낳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범근 선수가 그 당시 외국인 선수로서는 최다골을 기록했어요. 98골. 그래서 아들 차두리 선수가 이제 2골 더 못해서 이제 100골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차범근 선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축구의 레전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독일에서도 차범근 하면 지금까지도 차범근 선수가 뭐 지금 독일을 방문한다든지 이러면 독일 사람들이 차범근 선수를 알아본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차붐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독일 축구계를 이끌어가는 뭐 이런 분들이 차범근 선수하고 동시대에 뛰었던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독일은 사실은 그 당시에 차범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알게 됐어요. 한국하면 그 당시에서 독일은 뭐예요? 한국을 독일 사람들이 또 이제 차범근 선수가 이제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 뛰었지만 사실은 이제 유럽 축구 대항전이나 이런 데도 가서 이제 우승도 했고 웨파컵에서 우승도 했고 그랬으니까 이제 많이 차범근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한국은 어떻게 한국을 알고 있을까요? 한국 하면 뭐가 떠올랐을까요? 한국 전쟁 정도의 그런 이미지밖에 한국 하면 떠오르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 이제 간호사나 광부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독일 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잘 그거를 독일 사람들은 잘 안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해외 근로자들을 이제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의 모자라는 인력을 벌충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요새 이제 소위 이제 좀 그 육체노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분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셔서 그걸 이제 보충을 해줘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독일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가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말하자면 한국 전쟁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저발전된 나라인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한국을 이해를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차범근이라는 선수를 통해서 한국의 그런 그 이미지나 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뭐 외교관들 수백 명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해야 될 일을 이 축구 선수 한 명이 가서 그런 일을 했다. 뭐 이런 평가도 받고 있죠. 자, 차범근 선수죠. 물론 이제 요새 이제 손흥민 선수, 차범근 선수하고 손흥민하고 누가 축구 더 잘하나요?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해본 건데, 손흥민 선수가 차범근 선수보다는 더 잘한다는 이제 그런 평가가 요즘 여론조사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손흥민 선수는 이제 현역 스타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제가 볼 때도 이제 그 지금까지 레전드 스타 뭐 차범근 선수도 있고 박지성 선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이 스타가 아닌가, 축구 스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평가는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여하튼 이제 차범근이나 손흥민 선수도 지금 EPL에서 최근 이제 그 시즌이 시작되면서 지금 4골인가 기록하고 있죠. 지금 월드컵 예선전 우리나라에 와서 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국으로 가서 또 토트넘 그 주축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이제 그 손흥민 선수, 물론 이제 이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또 영국 국민들한테 우리에 대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나의 이제 반영해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물론 이제 과거 차범근 선수가 뛰었을 때의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그 K-팝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그 이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외에 그 전파가 됐고,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차범근 시대의 그때하고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하튼 이제 손흥민 선수도 영국에서 EPL에서 활약을 하면서 여하튼 이제 영국 국민들한테 또 많은 그 좋은 그런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상당히 그 이제 소위 이제 국민 대 국민의 관계, 대중 대 대중의 관계라고 하는 이제 이른바 공공외교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88 올림픽입니다. 88 서울 올림픽은 사실 아까 차범근 선수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88 서울 올림픽은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아마 그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스포츠 제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은 그 전에 LA 올림픽이나 모스크바 올림픽, 이 올림픽들이 반쪽 올림픽으로 개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이제 그때 미국과 소련하고 이렇게 그 대립 갈등을 벌이는 이른바 이제 냉전 시대였었는데,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미국하고 소련이 당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이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모스크바 올림픽을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서방 그 진영들이 이제 보이콧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반쪽 올림픽이 된 거고, 역시 LA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련을 비롯한 동국국가들이 이제 보이콧함으로써
LA 올림픽도 반쪽 올림픽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경제적인 그런 흑자는 달성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올림픽과 LA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 되는데 88 서울 올림픽은 사실은 말하자면 그 반쪽 올림픽을 이렇게 합친 통합의 올림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했던 미국이나 서방지정 국가들은 당연히 올 테고 그 다음에 소련이나 이제 지금 러시아죠. 다른 이제 동구권 국가들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인류의 그 대제전 그 스포츠 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명실상부한 올림픽이 개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그 당시 88 올림픽 이전까지의 올림픽 그 개최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서울 올림픽에 이제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조금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이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이제 저발전의 그 개도국의 이미지를 벗고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탈개도국의 그야말로 이제 중진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이미지를 세계에다가 이제 알린 이제 그런 올림픽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이제 몇 년 전에 중국이 또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아주 큰 많은 노력을 해서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했죠. 사실은 중국도 이제 그 못 살고 어려운 중국에서 이제 잘 살고 힘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해서 베이징 하계 올림픽을 개최를 해서 그것을 10분 활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도 개최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중국이 많이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2002년 월드컵이 있습니다. 2000년 월드컵 역시 말하자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 대한 다른 나라의 인상이나 그 이미지를 그야말로 이제 그 한 단계 더 그러니까 개도국 이미지를 88 올림픽에서 탈피했다면 2002년 월드컵은 이제 중진국에서 더 도약하는 그런 국가로 한국이라고 한 나라를 각인시킨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월드컵 때 지금 이제 시청각 광장에서 모인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이 응원 모습인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어떤 문화적 현상으로 이렇게 전파시켜준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개최된 이제 동계올림픽 있죠. 동계올림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그 다음에 이제 하계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세계 육상 선수권대 이런 이거는 이제 세계인들이 가장 그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스포츠 대제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메가 스포츠 이벤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이렇게 이렇게 한꺼번에 아니지만 이렇게 다 개최한 국가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그러면 이제 뭐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동하계 올림픽 다 개최를 했고 세계 육상 선수권대도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월드컵도 이제 개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박항서 축구 감독 나오죠. 지금 이제 베트남이 그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전에 진출했어요. 이건 베트남 축구 역사상 아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이죠. 그리고 이제 2019년까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맡으면서
연령별 대표팀하고 국가대표를 다 맡았는데 아마 베트남 축구 역사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아주 그런 혁혁한 그런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축구대회의 그 가장 권위 있는 뭐 스즈키컵 같은 것도 우승을 해가지고 그때 아마 이 베트남 국민들이 이제 하노이에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막 환호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항서 감독에 대한 뭐 칭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베트남에 아주 그 널리 알려졌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 총리도 뭐 공식석상에서 이제 박항서 정신을 우리나라 경제 개발이나 이런데 이제 좀 그 활용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언급될 정도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박항서 호가 베트남 박항서가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박항서라고 하는 축구 감독이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뭐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2006 월드컵 때 거스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요. 아마 베트남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그 기분을 이미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월드컵까지 이제 진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박항서 감독의 이 성과로서 이 베트남에서 이제 이제 기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혜택을 보고 있다.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제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된 얘기인데, 이제 스포츠 현상과 이 스포츠 현상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효과를 낳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남북 관계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이 장면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식 장면입니다. 익숙한 이제 우리나라 문 대통령 네 분 있으시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예요? 요새 뭐 좀 이미지가 안 좋긴 한데 김여정, 김정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여동생, 그 다음에 김영남,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의장격인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이제 위원장인데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이 분들이 같이 이제 한 자리라고 하는 이제 이건 좀 상징적인 장면인데,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남북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함께하는 이런 장면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연출이 됐어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평창 올림픽을 전후한 시기를 우리가 되짚어 보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이전의 한반도 상황입니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그래서 6차 핵실험은 북한이 주장하기로 이제 수소폭탄 핵실험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죠. 물론 이제 여기 위력도 가장 위력이 큰 핵실험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핵을 가진 국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핵을 가졌다는 의미는 핵폭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거를 달아서 핵폭탄을 달아서 실어 날릴 수 있는 운반수단을 같이 가져야 되죠. 역시
요 수많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위 저기 ICBM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ICBM은 이제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입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 제가 고추장 발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가 좋을 것도 같은데, 이제 일본 열도를 벗어나는 이 화성 18형 발사 같은 것은 이게 이 탄도미사일 정도에 가깝지 않느냐, 이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그 핵폭탄 6차례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해서, 미사일은 뭐 핵 개발과는 상관없이 이제 꾸준히 이제 미사일 개발한 것이고, 지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까지 가지지 않았느냐. 지금 한 5,000km 정도까지 나가는 그런 미사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과연 이제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겠느냐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북한은 일단은 그 핵폭탄과 운반수단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북한과 미국이 평창 올림픽 이전에 이런 아주 격렬한 갈등을 벌였죠.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마 이렇게 말싸움은 말이죠. 아마 이게 그냥 19금에 나오는 거의 욕설 수준의 이런 얘기까지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 코피 작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북한의 핵시설과 같은 요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작전까지 염두를 해뒀고,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북한이 이 괌을 포위 타격하겠다, 이제 북한이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코피 작전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뭐 북한은 트럼프를 늑다리 늙은이 뭐 이렇게 또 아주 강렬한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뭐 이런 미치광이 뭐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는, 말하자면 정상들 간의 이제 그런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야말로 물리적 충돌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별로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치달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심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극단적인 행동 유발 가능성까지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물론 이런 북한과 미국의 대결적인 자세가 이제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스포츠 대제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것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좀 톤 다운되고, 북한이 이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물밑 접촉을 하고, 미국과도 이제 물밑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쪽으로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이 개최식에, 평창 올림픽 개최식에 말하자면 이제 미국의 부통령하고 북한의 사실상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김정은 동생 김여정 이 이제 참여를 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새로운 물꼬를 그 튀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방문했던 그 김영남 당시 상임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방문해서 서로 이제 면담을 했고, 대통령이 면담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새로운 대화의 한반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는 이제 그 당시 김영철 통일연설부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단들이 폐회식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 플러스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변화의 물결에 우리도 이제 같이 호응을 해서 여하튼 이제 우리 대표단이 또 북한을 방문해서 이제 남북관계 변화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창올림픽은 여기 언급했던 이제 새로운 기회의 창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선 그 이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 변화에 새로운 모멘텀의 기회를 제공했고, 또 북한은 이제 이 불량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은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이렇게 탈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기회가 된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경로로 인도하는 그런 대화의 장, 하나의 기회의 창을 이렇게 창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평가를 합니다. 88 서울올림픽은 이 북방의 문을 개방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소위 이제 북방 정책이라고 해서 북방 외교라고 해서 이제 당시 우리가 수교를 하지 못했던 그런 그 공산권 국가들하고 이제 아주 적극적인 수교가 이제 진행이 됐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제 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있지만 여하튼 우리의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다음 평창올림픽은 사실은 이제 이 북핵이나 한반도의 이런 갈등, 또 남북의 교착 상태를 이렇게 그 변화시키는 하나의 그 기회의 문을 제공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북 그 판문점 선언이 이제 개최가 됐죠.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래서 이제 판문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판문점에 이제 북한은 그 판문각 여기 뭐 써 있죠. 우리는 이제 우리는 평화의 집인가요? 그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제 새로운 남과 북의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판문점 선언이 이제 그 합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이제 그 남북 정상 간에 이제 합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화 시대에 대한 천명이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합의 사항이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급작스럽게 북미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그 예정된 그 경로로 이제 진행되지 못하고 좀 삐걱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제 긴급 요청에 따라서 이제 긴급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판문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당시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요 긴급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북미 간의 이제 오해가 조금 해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개최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김정은 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그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북미 간의 정상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카터나 클린턴이나 이제 그 대통령들은 임기 후에 이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임기 중인 대통령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정상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미 간의 정상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역시 여기도 이제 북한의 요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한 새로운 북미 관계,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 내세우고, 그다음에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같이 이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실천에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노이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 결국 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 타결에 실패했죠. 미국이 이제 일괄 타결을 좀 그 요청을 한 것이고, 북한은 이제 단계별 해법을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로 이어져서, 이게 이제 아직도 상당히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의 실천적인 그런 그 협력의 변화로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는 데에서는 조금 아직 좀 갈 길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 길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노딜로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을 했지만, 한마디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트럼프의 이제 탑다운식의 북핵에 대한 해결 방식도 아닌, 이제 그런 상당히 단계적이고도 실용적인 그런 그 북핵 문제에 대한 그런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적 실용적인 거, 이런 것은 이제 북한하고 상당히 그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새로운 어떤 그 물밑 대화가 한미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간에 이제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말하자면 이제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 스포츠를 통한 스포츠 교류를 통한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변화의 스포츠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스포츠는 특히 이제 스포츠를 활용한 국제 관계, 또 스포츠를 활용한 국가 간의 관계, 또 스포츠를 활용한 남북 관계는 상당히 그 소프트 파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남한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하드 파워죠. 명령하는 힘이고, 소프트 파워는 남을 이렇게 유인하고 남을 이끄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부담 없이 참여를 해서 이제 남북 관계의 새로운 물꼬를 텄었던 거, 그거는 이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스포츠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뭐 당국자 간 대화를 한다. 이러면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생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직접 만나서 뭔가 머리 아픈 얘기를 하고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것에 해답이 예정된 그런 회담은 굉장히 남북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스포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러면서 물밑대화를 하고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제 소프트파워로서 스포츠가 가지는, 특히 스포츠 국제관계, 스포츠 교류 현상이 갖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스포츠는 이렇게 이제 문화적인 의미를 갖고 국가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이제 사회적 현상, 또 이 매력을 창출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영미라는 말이 이게 이제 톤이나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 다르죠. 여하튼 이제 그런 이제 또 이제 컬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새롭게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상호 이해와 친선의 무대가 마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남북한 간의 이제 스포츠 교류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그 특징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이 스포츠 교류는 이게 말하자면 어려운 것에서의 합의, 정치적인 합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스포츠를 통해서 말하자면 쉬운 것부터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쉬운 것부터의 합의가 자연스럽게 어려운 거로의 합의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기능적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기능주의다, 기능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EU라고 하는 것을 출범한 것을 보면, 이것도 EU도 처음에는 쉬운 분야로부터 협력이 어려운 분야로의 협력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고 확산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유럽 27개 회원국들이 만나서 야, 이렇게 해서 경제 통합하고 정치 통합하고 이렇게 가자,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석탄 철강 공동체, 그 다음에 원자력 공동체, 그 다음에 경제 분야의 합의, FTA 같은 어떤 통합,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통합의 경제 공동체, 나가서 정치 통합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능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스포츠 교류는 이제 그런 측면을 그 안에 내재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분야의 교류죠. 부담 없고 즐겁고 서로 간에 매력을 같이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스포츠 교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교류는 어때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렇게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스포츠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이런 참여하는 이제 그 당사자들의 어떤 당사자들의 이제 그 어떤 참여가, 그러니까 대중적인 공감을 같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특히 남북 관계 같이 서로 이제 대결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누적된 상황 속에서는 이런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뭔가 함께 할 수 있고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뭔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남북 통일의 청사진은 이런 말하자면 이제 과도적 단계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이제 같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이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통일하자 해서 통일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도적 단계에서는 이렇게 부담이 적고 정책 의미의 이제 의미 부여에서 자유로운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과도기적인 그 단계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좀 하나의 안으로서 제안을 한다면 물론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좀 뭔가 이제 새로운 물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물꼬가 좀 트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포츠 교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조금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스포츠 교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스포츠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과거 이제 동독의 사례를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일체감 조성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제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스포츠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미지나 우리나라의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경제적인 압축 성장을 한 국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요새 K-팝을 비롯해서 이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퍼지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는 이제 이 평화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합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를 이제 매개로 해서 남북 교류를 이렇게 좀 하나의 기능주의적인 통합으로 지능주의적인 협력으로 가는 중요한 그런 매개체로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평화라고 하는 이미지를 거기에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포츠 교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이 스포츠 현상, 스포츠 교류와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 양이 많았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더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설명해주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정해진 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19 상황에서 항상 몸, 마음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스스로의 스포츠, 스스로 행하는 스포츠는 항상 잊지 마시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잘 스포츠를 생활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